안녕하십니까. 굿잡 하지영입니다. 2022년 1회차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실존주의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틀린 것, 우리는 대부분 틀린 것이 나온다라는 것 확인하시고요. 실존주의는 지금 여기에서 의미를 가지고 철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피해자적 입장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상담이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1번부터 3번은 다 맞는 말이고요. 4번, 우리는 틀린 것만 보도록 합니다. 실존주의 상담에서 가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의식의 자가, 무의식 나오면 누구죠? 프로이드죠. 오히려 실존주의는 무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은요, 실존주의 대표적인 학자는 없지만 만약 시험에 얄롬이라는 학자가 나오면 그래도 실존주의와 매칭시킬 수는 있으셔야 됩니다. 얄롬이 주장한 궁극적인 관심사 4가지는요, 죽자 고무라고 해서요, 죽음과 비존재, 그리고 자유, 그리고 고립, 마지막에 무의미성이죠. 그래서 늘 나오는 답이 아닌 것은 공허가 아니라는 것을 이론 시간에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실존주의에서 다 맞는 이야기고 무의식 나오면 무조건 프로이드와 연관시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상담의 초기 면접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이 나오는데요. 바로 딱 1번으로 나오네요. 통찰은 중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통찰,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유레카 하고 소리치는 것처럼 통찰, 갑자기 일어나는 그 깨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담자를 만나자마자 갑자기 무언가를 깨닫는 것은 어려워요. 상담 초기에 관계를 맺으면서 문제점을 확인하면서 그렇죠. 개입이 진행되다가 통찰의 학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찰은 중기 단계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상담이 나오면 항상 초기 단계가 중요하다라는 것과 전반적인 흐름인 관진, 목, 개, 평을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상담은 늘 관계 형성부터 시작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진단하고 내담자를 진단하는 것 아닙니다. 오, 재수 없어. 너무 좋아. 이러면 안 되시고요. 내담자가 가진 문제를 진단함으로써 이번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 목표에 맞게 상담사가 개입해서 내담자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또 내담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의 목표가 잘 이루어졌는지 이 상담에 있어서 목표는 설사 달성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담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훈련이 되었는지 여러 가지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간진 목가지를 우리는 상담의 초기, 그리고 상담사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개입, 이때 통찰의 확대에 마지막으로 평가로 이루어진다까지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스버스가 제시한 직업 상담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네요. 이번에는 옳은 것은 1번 딱 나오네요. 생애의 진로 발달에 관심을 두고 효과적인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된다. 이렇게 풀이로 나올 수도 있고요. 해설에 나타난 것처럼 예처결해서 예처결 아닌 것이 답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상담을 진행하면요. 상담사의 이 말들이 내담자는 만약에 교육적으로 맞아 내가 예전에 그런 쪽으로 잘 했었었는데 그런 쪽에 관심이 있었었는데 하면서 그 말을 기준으로 향후 이 방향으로 한번 다시 노력해 볼까 하면서 예언으로 또 발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나아가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 어떤 부분을 자극할 것인지 해서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사람이 되어 가는 단계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직업 상담이나 전반적인 상담 모든 것은 여러분 결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결함을 파악해서 조절하는 것이고 더 나은 나,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게, 유능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 직업 상담사에 관심 가지는 것도요. 내가 가진 장점, 유능한 면에서 연관이 되어서 이 공부를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들의 장점을 잘 파악해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 기스버스가 말한 직업 상담의 목표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네 번째, 인간 중심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네요. 인간 중심 상담 중요합니다. 누가 말했죠? 칼 로저스가 주장한 이론인데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틀린 것은요. 이 문제는 답만 2번으로 확인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도 다 주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선 틀린 것이라고 했으니까 2번. 자아는 성격의 조화와 통합을 위해 성격의 조화와 통합 벌써 칼 로저스와 상관이 없고 여기에 핵심 용어인 원형이 나왔는데요. 원형은 융의 분석 심리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은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에서 발전돼서 나온 용어로서 다 칼 로저스가 바탕이 되어서 나온 이론인데요. 그렇죠. 누구든지 더 나아가고자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상향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질문만 아니면 적절히 얘기만 그 내담자의 이야기만 잘 들어줘도 스스로 회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현화 경향성 방금 말씀드린 상향 의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를 보전 유지를 당연히 하고 나아가서 향상시키고자 하는 선천적인 타고난 성향이라는 거죠. 아이들도요, 더 잘하고 싶어 해요. 죽을 때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더 잘하려고 지금 열심히 인강 들으시면서 이미 60점은 충분히 넘는 실력이 되셨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나아지고 싶다라는 거죠. 3번 가치의 조건화도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타자로부터 대부분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 보니까 부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존중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가치와 기준을 내면화 기준으로 삼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해당하는 문제로서 영민지, 영숙인지 어린 영땡이가 밖에 나가서 놀고 싶지만 부모님이 집안을 자기 방을 청소하는 것을 좋아해서 놀고 싶음을 참고 청소를 한다. 지금 이 영땡이에게는 무엇이 발현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무엇이 발현되고 있죠? 그렇죠. 가치의 조건하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가 이 칭찬받고 싶은 마음, 수용되고 싶은 마음을 내면화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현상학적인 장은 가장 쉬운 말로 주관적인 장이라고 생각해서요. 같은 시간에 같은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내담자 각 사람마다 느끼고 기억하고 중점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기준으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느끼고 판단한 것을 존중하면서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일무공, 일치성, 무조건적 수용, 공감적 이해를 하면서 상담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각자 다 문제로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각계전투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기인식이 부족한 내담자를 평가, 사정할 때 상담 초반 보겠네요. 인지 통찰을 재구조하거나 발달시키는 데 적합한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답 3번입니다. 자기인식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지금 자기 객관화가 잘 되지 않는다라든지
아주 경미하게 인지적 명확성의 오류가 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래서 제정신을 돌아오게 한 다음에 우리가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냥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쉽기 위해서 강력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여성에게요. 지금 정신이 없을 수 있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계속 방 안에 직장도 구하지 않고 계속 있다면 그건 또 건강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상담을 시작할 때 어떻게 직면, 이야 너 그때 그거 사고였잖아. 다시 일어난 일은 100만 분의 1이야. 이러면서 직면시키면요. 내담자가 그렇지. 그거는 사고였어. 하고 금방 제정신 차립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불안을 대처하도록 심호. 물론 근육 이완을 시켜서 어떤 처치가 들어가야지. 그렇죠. 제가 지금 심호흡을 쉬느라고 심호흡을 쉰다고 해서 그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은유나 비유. 새가 나가서 그렇죠. 사고를 당해서 날개를 잃어버렸지만 평생 둥지나 새장에서 있는 것보다가 그래도 또 훨훨 자유를 찾아서 날아가는 것이 아름답지 않냐. 이런 제가 그냥 막 지어내는 말인데요. 이런 말을 해줄 때 그것을 자신의 처지와 생각해서 나도 한번 그렇게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야. 아직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해. 자기 인식이 잘 안 돼. 그럴 때는 은유와 비유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외우십니다. 이해 안 되시면 무조건 이 문제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인식이 부족할 때는 은유나 비유를 사용한다. 외우시는 것이 도움 되십니다. 6번입니다.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에 대한 크라이티스의 분류인데요. 이 문제 유형으로는 더 이상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 포함된 포괄적 직업 상담에서 직업 상담에 있어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내담자의 진단 유형으로 물어봤을 때는 어쩌면 한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저는 한번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설명하는 것이고 여러분께는 너무 복잡해요. 버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부적응형 이렇게 딱 나오면은요. 부적응형 읽어보시면 여러분 느낌대로 가시면 돼요. 흥미를 느끼는 분야도 없고 적성에 맞는 분야도 없으니까 적응을 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문제 유형이라고 하지 않고 진단에 의해서 적응형이 나오면은요. 문제입니다. 문제에 대한 적응형. 적응하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적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불안감이나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응형이 나오면 흥미를 느끼기도 하고 적성에 맞기도 하는 것을 다 찾으나 못 하는 것. 다 해결되었으나 확신이 부족한 것을 적응형이라고 한다 하고 여러분 한 번만 듣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번입니다. 직업 상담 시 한계의 오류.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죠. 한계의 오류를 가진 내담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제한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한계의 오류의 첫 번째 분류는요, 여러분. 정한론이라고 해서 정보의 오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계의 오류. 여기네요. 죄송합니다. 전이된 오류의 큰 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을 하면서 착각했습니다. 자, 한계의 오류가 속하는 이 큰 오류가 먼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이된 오류가 아닌 것은 정한론 아닌 것이 답이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한계의 오류가 아닌 것은 예불어 아닌 것이 답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전이된 오류는 정한론 아닌 것이 답이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또 한계의 오류가 아닌 것은 예불어 아닌 것이 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예불어를 외우고 제가 다음번 문제가 나왔을 때는 또 예불어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설명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직업 상담 시 흥미사정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인데요. 자, 우리 흥미사정, 나의 내담자의 흥미가 무엇인지 평가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좋아하는 일인지 취미로 가질 일인지 정말 직업적으로 선도될 수 있는 일인지 구분도 될 수 있고요. 좋아하는 것 찾아서 직업이랑 매칭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왜 불만족, 이게 흥미가 안 맞는 건지 적성이 안 맞는 건지 찾아보는 가운데서 흥미를 파악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기술과 능력은요, 흥미와 상관없이 적성,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모르고도 이 용어만 정확하게 알면 흥미는 좋아하는 것, 적성, 우리 상담에서 적성은 뭐라고 그랬죠? 능력을 포함해서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격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적성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자격이 없을 때는 적성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 가르치지만은요, 교원 자격증이 없으면 선생님으로서 적성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용어를 아시면 이 문제 얻어가실 수 있으십니다. 특성 요인 하면은 윌리엄스 딱 나오셔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과정 뭐였죠? 분종진 예상추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분종진 예상추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순서 맞추기로 나오든지 이렇게 순서를 보기에서 주어주고 여러분이 맞추시든지 분종진 예상추만 잘 아시면 5단계로 나오든 4단계로 나오든 6단계 전체로 나오든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특성 요인 윌리엄스의 상담 과정은 그렇죠. 분종진 예상추입니다. 넘어가서요. 행동주의적 접근에서 공포와 불안이 원인이 되는 부적은 행동이나 회피를 하는 행동에서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래요. 공포와 불안이기 때문에요. 불안 감소 기법을 물어보는 것인데요. 불안 감소 기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 여기에서는 또 불안 감소 기법이 체계적 둔감법밖에 나오지 않네요.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 뭐죠? 근육 이완 첫 번째, 두 번째 그렇죠. 불안 위계 목록 작성, 세 번째 체계적 둔감화입니다. 세 번째 이런 단계까지는 잘 모르셔도 공포와 불안 나오면 사실 90% 이상 뭐라고요? 체계적 둔감법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빈슨 나왔네요. 나 이 사람 잘 모르는데 상담은요. 인문학적 요소가 매우 많기 때문에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학자가 나왔더라도 마음을 차분하게 정말 불안을 감소시키는 근육 이완을 하시고 맞닥뜨려 읽어보시면 답을 맞추실 확률이 사회형인 우리는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 주기를 4계절로 구분한다. 사실 맞는 말이지만 내가 암기하지 못했다면 모를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성인 초기 주요 가업은 후 형성과 멘토의 형성이다. 이건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모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못했다면요. 그래도 우리가 답을 맞춰야 되니까 끝까지 읽어는 봐야 되겠죠? 3번, 안정기는 삶을 침체시키거나 새롭게 만드는 시기래요. 안정은 안정이지 불안정, 전환기가 아니라는 거죠. 침체되는데 어떻게 안정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학자가 나왔을 때도 첫 번째 다 읽었는데도 모른다.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가시고요. 두 번째, 일단 읽어보랬어. 인문학적인 요소가 다양하다 그랬어. 너무 많이 생각하면은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안에 공기가 꼭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간다. 맞죠? 공기 대신에 다른 게 필요하나? 또 공기 안에 뭐가 이산화탄소 질소가 있으면 죽는데 이러면서 깊게만 생각 안 하시면 맞출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표면적으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래, 안정기 너무 안정해가지고 삶이 지루해서 침체되나? 이렇게 2단, 3단만 나가지 않으면은 대부분의 상담에 새로운 신출 문제까지도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안정기는 삶을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침체하고 새롭게 만드는 시기는 전환기이다 라는 것 가져가시고요. 나머지는 사실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버리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칼 로저스처럼 한번 다 보자는 것은 여러분이 그래도 한번 보시면서 가져가시고요. 버리자고 하는 거는 같이 버려주셔야 저장 공간이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번입니다. 직업 상담에서 내담자의 생애 진로 주제, 정말 중요하죠. 생애 진로 사정의 바탕이 되는 생애 진로 주제를 확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1번입니다. 내담자의 사고 과정을 내담자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고 행동을 통찰, 생애 진로는 생애 진로 사정의 바탕이라고 해서 상담 초기에 일어나는 구조화된 면담 기법으로 이것을 잘했을 때의 중기에 통찰할 수 있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애 진로 주제는 1번, 내담자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행동을 통찰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이 부분은 틀린 답이지만 생애 주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왔을 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주제 3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거? 작업자 역할. 사람들은 다들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지금 우리처럼 배우는 학습자 역할을 가져가면서 살고 누구나 고유한 개인적인 역할을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역할을 활용하면서 그렇죠. 주체로 살아갈 때 건강하게 이루어진다. 어디에서 어떤 평가 그리고 어떤 것이 바탕이 되어서 주도되어 살아갈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사는 내담자를 상담 초기에 생애 진로 주제를 가지고 생애 진로 사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1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네요. 내담자에 대한 상담의 목표, 무조건 구체적이어야 되고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하나 더 뭐죠? 상담사의 기술과 양립해야 된다 아닌 것이 답입니다. 언제나 좋은 말이 있어도 이 4가지나 구체적이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멘트가 아니면 좋은 말이라도 어떻게 해요? 틀린 답이다 라는 거 가져가십니다. 14번입니다. 크롬볼츠 나왔네요.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진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여전히 틀린 것은 물어봅니다. 1번, 참 감사하게 1번에 딱 틀린 답들이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죠. 진로의사 결정 과정에서 자기 효능감 뿜뿜 올라오는 사람은 반두라였습니다. 반두라. 자기 효능감 올라오지 않으면 간도라입니다. 간도라. 그래서 효능감 나오면은 간두든지 반두라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문제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크롬볼츠 사회학습 이론 중요하죠. 계속해서 반복되겠지만 사회학습 진로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은 반두라고요. 크롬볼츠 사회학습 진로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유한학과라고 해서 유한학과 갔을 때 크롬볼츠의 이론을 전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전, 환경, 그리고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입니다. 한번 듣고 문제 나올 때마다 들으시면 저절로 암기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5번입니다. 타이드만, 무에타이를 잘하는 타이드만. 어떤 발달 단계를 기초로 진로 발달 이론을 설명하였나?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단계입니다. 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지만 이거 다 설명하면 정말 30분 새로운 이론 강의가 되기 때문에 타이드만은 이거 잘못 썼네요. 무에타이에서 에릭슨이 타이드만에게 영향을 줬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면 나중에 시험 볼 때 뭐가 무에타이라고 했는데? 라면서 다 고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16번입니다.
상담윤리 이런 것은 센스로도 맞출 수 있겠죠? 자, 읽어보시면 다 좋은 소리, 그리고 이 좋은 소리는 윤리 강령에 해당하겠죠.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7번 인지적, 정서적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가 이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인지적, 정서적이라든지 인지정서 행동이라든지 인지행동이라든지 어떻게 나와도 또 영어로 REBT 상담이 나와도 다 같은 앨리스가 주장한 인지정서 행동상담이다. 일단 한 세트 묶어 가시고요. 금방 말했듯이 앨리스,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개발하였고요. 모든 내담자의 행동적, 정서적 문제는 비논리적이고 제일 중요한 거 비합리적인 심려, 사고에 의해서 발생된다. 그래서 A, B, C, D, E, F의 상담 과정에서 이 B가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3번 성격의 자아 상태 분석은 에릭 번의 누구죠? 뭐죠? 교류 분석입니다. 그래서 해당 없는 것은 3번입니다. 에릭 번이 자아 상태를 부모, 어린이, 성인 자아로 나눴다. 같은 해당 없다라는 것 알고 가시면 됩니다. 18번 하렌, 최근에 들어서 자주 출제하고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요 인물인데요. 하렌이 제시한 진로 의사결정 유형 중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부정하고 왜 책임을 부정해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네가 그랬잖아 라고 의존하고 싶어서 의존형입니다. 하렌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의존형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합리적에 대한 설명, 이 세 가지 아닌 것이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 보시면 이해는 금방, 내용 보시면 금방 해당하는 것은 찾으실 수 있고요. 합리적, 의존적, 직관적 아닌 것은 저는 이상하게 하객진 기법 아시죠? 이순신 장군의 발음이 어려워서 합의직이 왠지 하객진해서 이렇게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비슷한 느낌이 드시면 합리적, 의존적, 그리고 직관적 해서 아닌 것 답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중 적극적인 경청을 위한 지침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보세요. 사실 중심적으로 딱 경청을 하면요. 기승전결, 언제 어디서 무엇을 갑자기 물어보면 내담자가 편안하게 얘기하다가 그렇죠. 적극적인 경청이긴 하나 부담스러워서 아주 효과가 뚝뚝 떨어지고 이 상담사랑 상담 이야기를 하려면은 부담이 간다라는 거죠. 특히 마지막 왜 한 3번만 물어보면 왜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요. 정말 부담스러워서 나는 다른 상담사랑 상담하고 싶어요. 바로 피드백 들어옵니다. 주의합시다. 자, 상담의 마지막 문제네요.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정말 볼 필요 없이 제외되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과목 직업 심리인데요. 직업 심리와 직업 상담은 전반적으로 맥락이 같아서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로가 나왔네요. 로가 제안한 8가지의 직업 군집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요, 물론 알아요. 어디가 핵심이냐면, 공학 기능 기계 나오면은, 홀랜드의 현실형처럼 로도 공학 기계, 기능 기계가 나오고 사물을 다루는 것이 딱 나오면은요, 그렇죠. 기술직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눈 감고도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하긴 눈 감으면 안 보이니까 못 찾을 수 있겠네요. 식은 죽 먹기라고 합시다. 8가지. 자, 로는 중요한 거 8 곱하기 6 체계라는 거. 이거 너무 쉬우니까 한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 곱하기 7로 종종 틀린 문제가 나오는데 8 곱하기 6 직업 체계이고 6가지 중에서 수준 8가지의 직업 군집이다 라고 알고 가십니다. 22번입니다. 직업 적성 검사. 가장 대표적인 GATB에서 측정하는 적성 요인 9가지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계 적성과 과학 적성은 없다. 우리 9가지 다 외우시는 것보다가요.
기계의 적성과 가학 적성은 GABT, 적성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 알고 가시면 개운하게 정리하실 수 있으십니다. 23번입니다. 직무특성 양식 중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렇게 나오면은요. 사실 이 이론에 대해서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이네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몰라도 반응을 계속하는 시간의 길이입니다. 자, 계속하는 시간의 길이니까요. 인내심이네요. 인내심. 끈기, 인내심이라고 나오는 계속하는 시간의 길이이기 때문에 답 쉽게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깊게 알 필요 없습니다. 문제에서 해당하는 것을 딱 고르시면 됩니다. 상담은요,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심리는요, 정말 딱딱 떨어져요.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가져갈 거 가져가시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버리시면 됩니다. 24번입니다.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스트레스, 정말 또 공부하지 않아도 현대인이면 스트레스 다 알고 있으니까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눈으로만 봐도 이 부분은 모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문제를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알게 되십니다. 3번도 알게 되시고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스트레스는 항상 직무 성과를 떨어뜨리나요? 아니에요. 역유자라고 해서 역기승 도슨이 이렇게 이론도 만들었지만 이런 이론을 모른다 하더라도 적정한 스트레스는 업무 수행평가 능력을 높이고 가해지면 그때부터는 스트레스가 나를 잡아먹어서 오히려 성행이 떨어진다가 있는데 이런 이론 몰라도 역유자형 몰라도 모든 스트레스가 성과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5번입니다. 진로 심리검사 결과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네요. 1번 바로 답입니다. 검사 결과는 가능성, 지금 현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자체는 지금 내담자를 진단해서 뭘 하려고 하죠? 향후 이 내담자의 행동과 의사결정과 여러 가지 감정과 정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래서 지금의 나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파악해서 미래에 더 나은 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상담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26번입니다. 작업자, 직무 분석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땡큐입니다. 27번입니다.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이네요. 자, 슈퍼 하면 진로 발달, 자기가 문제에서 다 주어졌네요. 우리 기억나는 거는 성탐, 확, 유, 세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인생을 성탐, 확, 유, 세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서 초기부터 죽을 때까지로 사람들은 계속 발달되어지고 대주기 안에 소주기 갔다가도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슈퍼가입니다. 슈퍼 봅시다. 핵심 기전은 자 개념입니다. 타협과 선택이 상호작용 맞습니다. 유아기에 시작해서 상인이래요. 성인 초기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황유세 해서 죽을 때까지 일어난다. 전생에 걸쳐서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 문제이네요. 자, 여기서 하나 성탐 항유세 계속해서 말해서 성탐 항유세는 기에 딱지가 앉았다. 나이 어떻게 되죠? 항상 14, 4로 끝난다. 14, 24, 44, 64, 65 이상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요거 쉬우니까 한번 곁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8번입니다.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와 거리가 먼 것이네요. 자, 여러분, 부당한 지시는요, 스트레스 받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회사 다니면서, 그렇죠, 역할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지만, 그 역할 내에 이것도 굉장히 일 자체도 스트레스지만, 인간관계, 특히 옆 사람보다 윗사람의 부당한 지시, 스트레스 팍 받게 되는 원인입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스트레스의 원인 중 역할 갈등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은요. 역할이 갈등이 회사에서 왜 생기냐면요. 직무가 여기에선 이렇게 요구하고 저기선 저렇게 요구하니까 내가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몰라도 돼요. 역할 갈등 나오면 그냥 여러분이 외우실 때요. 직무 역할 갈등이다. 이렇게 딱 가져가시면은 이 문제만 나오면 직무 관련 스트레스 원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은 원인의 줄임말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관련 스트레스의 원인은 역할 갈등도 있고 역할 모호성도 있고 역할 과태도 있고 역할 축소도 있고 가지 특성도 있고 조직의 문화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를 주어지고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역할 나오면은요. 아, 직무 역할이라고 했어 해서 직무 관련 스트레스 원인이라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0번입니다. 파슨슨 특성 요인 이론에서 뭐였죠?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가 일치할수록 성공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기 때문에 개인,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매칭을 주장한 이론이 누가 있다? 파슨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1번 이렇게 나오면 뒤에 잘 안 보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특히 필기 기출을 공부하실 때는 맞는 답 위주로 보시고 이런 답이 4번에 있을 때는 쭉 다음에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차례차례 보시는 것을 권장하도록 합니다. 31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규준은요. 자,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들 고등학교 보내놓으니까 9등급 뭐 하죠? 우리 표준 등급, 9등급 9개로 나눠서 우리 아들이 내가 소고기입니까? 하면서 저한테 맨날 불만을 토로하는데요. 뭐 제가 정한 게 아닌데 왜 저한테 불만을 토로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9등급 표준 등급제를 만들었나? 처음엔 이렇게 좋은 취지가 있었어요. 적성검사의 점수를 정해진 범주에 집어넣음으로써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을 미연의 학대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뭐 여하튼 내년인가요? 내년이라고 하면 또 헷갈릴 수 있고 26년이었나요? 27년이었나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여하튼 향후 2, 3년 내에 9등급제에서 우리나라 고등학교도 5등급제로 변한다고 하죠. 여하튼 참고하시고요. 이 문제는 표준 등급 9등급제를 의미하고 있다. 영어로 나올 때는 9등급제니까 스테9이라고도 보기에 주어지니까 함께 매칭해서 가져가십니다. 32번입니다. 어떤 흥미검사가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는데요.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은 그렇죠. 계속 신뢰할 수 있다.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체중계에서 제가 몸무게를 재는데 60kg였다가 70kg였다가 어제는 55kg였다 이러면은 신뢰도가 없죠. 60kg에서 60.1kg, 59.8kg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체중계 정확한 거예요. 어느 날 58 나오면 그동안에 그걸 봐서 나 살 빠진 거야, 나 살찐 거야 기준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흥미검사를 처음 치렀을 때 받은 점수가 얼마 후 다시 치렀을 때 비슷하게 나와야지 신뢰도가 있다, 유의미한 점수이다. 신뢰도 95%에서 98에서 100% 상관 내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직업 선택 문제들 중 비현실성의 문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인데요. 실은 우리 상담에서 몇 번인지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크라이티스의 문제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라이티스의 내담자의 문제 유형 이렇게 딱 나오진 않지만은요. 그 내담자를 진단하는 범주라고 해서 심리에서도 나오고 상담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들어는 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유부단형이 우선 나왔는데요. 이거는 비현실적인 문제와 거리가 먼 것은 일단 우유부단형 답 1번인데요. 첫 번째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요.
비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크라이티스의 지금 문제 진단을 할 때, 내담자의 진단을 할 때 어떤 범주로 나눠지느냐 했을 때 적결현으로 나눠진다. 우선 이것만 가져가십니다. 적응성의 문제. 우리 상담에서 나왔기 때문에 적응성은 적응형이 있었고 부적응형. 흥미와 뭐였죠? 적성,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알지만 다른 문제로 문제가 생기는 것. 이렇게 첫 번째 상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결정성. 결정을 못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하다 보니까 다 얘기하네요. 결정을 왜 못하냐면요. 지금처럼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못 내리는 우유부단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왜 결정을 못하냐면 다 잘해요. 다재다능형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할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실성과 관련된 문제로도 내담자를 분류할 수 있는데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형. 자기의 적성은 안 되는데 9등급인데 1등급, 아니면 최고 1등급 의사 되고 싶으면 정말 비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죠? 갑자기 강압형 써놓고도 말이 안 나옵니다. 강압형. 엄마가 시켰어요. 엄마가 의사 시켰는데 피 보면은 기절합니다. 적성은 되나 뭐가 없어요? 그렇죠. 흥미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불충족. 뭐가 불충족되냐면요. 불충족형인데요. 나의 능력은 있는데 나한테 요구하는 일이 너무 낮은 수준이에요. 나는 지금 아주 유창한데 더하기만 시킨다든지 복사만 시킨다라든지 커피만 타오라 그러든지 그러면은 또 적응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현실성과 관련된 것은 이 부분 알아가시고 이 문제에서는 오늘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크라이티스는 이렇게 상담이 잘 안 되는 경우를 내담자에게 이렇게 진단하였구나 라는 거 한번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외 양상입니다. 이것은요. 무기자 의무, 무기자 의모, 그리고 소몰 고 마지막에 나오네요. 뭐냐면은 고사 지낸다고 해서 고립은 사회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무기자 의무 소몰 마지막 뭐라고요? 고사 아니면은 답입니다. 항상 기존의 고립감이 이렇게 나오는 심리 상태가 아니고 사회에서 협동, 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결핍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다라는 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가 핵심 용어만 말씀드렸는데요.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십니다. 자유와 통제가 결핍되면 무기력이 생기겠죠. 학습된 무기력,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시킬 때까지 어쩔 필요 없이 가만히 있어. 무기력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목적으로부터 단절됐어요. 내가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무의미감이겠죠. 그리고 직무 일하는데 몰두할 수 없어요. 몰두가 안 되니까 헬이 됩니다.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정신이 왔다 갔다 떠돌아다녀요. 소원감입니다. 나를 잃어버릴 수 있겠네요. 고립, 사회에서부터 고립. 너무 당연한 문제니까 제가 말했던 무기자, 의무, 소몰, 이거 아니죠? 고사. 마지막에 고사로 여러분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5번입니다. 상담에 나왔던 학자가 또 나왔네요. 학습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뒤에 타고난 재능. 아까 누가 유한학과 가면 제가 유한학과 가면은 누구를 전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크롬볼츠 전공할 수 있습니다. 유전 타고난 재능이죠. 제가 달리기 연습 100m든 마라톤이든 매일매일 연습하면요. 노화만 촉진될 뿐입니다. 타고난 사람들 우사인 볼트 제가 노력한다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타고난 유전 그리고 학습 경험 유한이었으니까 유전 환경 그리고 학습 경험 마지막에 과제 접근 기술 자 그렇죠. 크롬볼츠 이해 출제자가 크롬볼츠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으면 같은 문제를 상담에서도 내고
어디서 냈다? 심리에서도 냈네요. 이러면은 보통 이 해는 이 회차에 2차 실기 문제 크롬볼츠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죠.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6번입니다. 홀랜드 육각형 모형 하면 여러분 무슨 사진관이 생각나십니까? 사진관 이름 현탐예 사진관 꽉 잡고 가시고요. 여기에서는 이 현탐예 사진관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직업 유형을 나타냈는데 바로 1번이 답이네요. 현탐예 사진관 기계 조작을 좋아하는 현실형은 비행기 조종사이죠. 그리고 농부 기술자, 특히 농부 나왔을 때 현실적인 유형이라는 거 잘 파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탐예 사진관 나오니까요. 여러분 또 잘 나오는 문제 일관성이 높다 가까이 있는 거, 일관성이 낮다 멀리 있는 거 현탐예 사진관 그림 그려서 잘 매칭하라고 했던 거 꼭 상기하시고요. 37번입니다. 한 검사가 중고로 사용된 현재의 행동이나 어쩌고저쩌고 답 나왔네요. 중고 타당도 물어보는 문제이네요. 중고 타당도에는요. 크게 동시 타당도와 예언 타당도가 있는데요. 현재를 파악하면 동시 타당도, 미래를 파악하면 예언 타당도인데 어머나 없어요 보기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동시 타당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공인 타당도라고 합니다. 공동으로 씁니다. 뭐라고요? 동시 타당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시 타당도, 예언 타당도. 중거가 나오면 중거 타당도를 묻는데 중거 타당도에는 동시 타당도와 예언 타당도가 있다. 현재의 행동을 알아보는 것은 동시 타당도, 공동으로 사용해서 공인 타당도 똑같은 이름으로 쓰이고요. 미래의 행동, 지금의 행동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하면 예언 타당도로 답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잘 정리하시면 완전 뽑기에서 땡 잡는 문제입니다. 38번입니다. 진로나 적성을 측정하는 검사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요. 자, 이거 모르셔도요. 주제 통각 검사, 이거는 확실하게 나중을 위해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보기가 나와도 딱 답을 예로 고를 수 있습니다. 주제 통각 검사 어디에서 나왔던 거죠? 그렇죠. 크게는 성격 검사이고요. 성격 검사는 객관적인 검사가 있고 투사적인 검사가 있는데 시험으로 딱 하는 거 투사적인 것은 1대1로 그렇죠. 무의식 세계까지 파악할 수 있는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이야기를 해보라든지 느낀 점을 얘기해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투사적인데 주제 통각 검사는 모르셔도 됩니다. 31장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 어떤 것 같니? 라고 내담자에게 한번 얘기해보라고 줄거리를 만들어보라고 하면서 내담자의 성격을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다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가져가실 것은 주제 통각 검사는 투사적 성격 검사구나. 이거와 상관이 없구나. 적성과는 상관이 없구나. 라는 것. 왜? 성격 검사에서 자주 묻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묻는지는 가져가십니다. 39번입니다. 직무분석 자료의 분석 시 고려해야 할 직무분석 감사합니다. 안 나옵니다. 제외되었습니다. 40번입니다. 경력개발. 이렇게 마지막 두 가지 문제는요. 이번 25년부터 27년도 출제 기준에는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서 이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에서부터 법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